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아주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감기를 살짝 옮았는데, 좀 며칠 지났거든요. 버틴다 버틴다 하지만 그래도 감기는 감기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증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건강해서 이렇게 옮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도 이 정도로 잘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티 안 나면서 있었는데 이제 슬슬 코맹맹이 소리가 미세하게 나기 시작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페이먼트 파워라는 책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은 일전에 작가님께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셨던 책이에요. 그 변제에 관해서 재밌는 예시를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어떤 여행객이 호텔에 와서 100달러를 주면서 이 호텔에 묵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호텔의 주인이 받은 100달러를 이제 누군가에게 변제를 해주고 그 변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정육점 주인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변제를 해서 맨 마지막에 변제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다시 이 호텔 주인에게 변제를 해줬었던 그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섬에 있었던 그 모든 변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때마침 그 호텔에 투숙하기로 했던 사람이 난 투숙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100불을 환불해 갔을 때 정말 재밌었던 예시를 말씀해 주셨던 그 책이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이에요. 페이먼트 파워. 예시는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을 하려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내용은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또 재밌어요. 그 부분은 다시 봐도.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이제 있는데 우선은 그 현금, 고액권, 고액권 있잖아요. 그 고액권을 가지고 우리 그 세계 각 나라들이 얼마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가 나와요, 초반에. 그래서 그 고액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유통이 많이 돼가지고 실물 경제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며 경제 안에서 이게 다양한 쓰임새를 가져야지 좋은 건데 실제로 이제 고액권 자체가 유통이 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물량이 발행되면 잠기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습니다. 어딘가로. 그러니까 유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그럼 굳이 뭐하러 유통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음, 그런 뭐랄까 그레이 머니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그 약간 그 회색 지대에 그 돈이 다 가 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추정을 이제 가설을 세워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그 각 나라별로 고액권이 많이 있는데 그 고액권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 유통이 생산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통이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의 1,000달러라든가 아니면은 싱가포르에서는 1만 달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 기준이에요. 싱가포르에서는 1만 달러라는 그 지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도 다 이제 그런 고액권들이 다 차츰차츰 이제 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유로존에 500유로짜리 그 지폐가 있대요. 저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500유로짜리 지폐가 별명도 있답니다. 별명이 뭐냐면 빈라덴이에요. 그 빈라덴이 맞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그, 그, 수, 그 수니파였죠. 빈라덴이 그 수니파의 수장이 무너지면서 지금 이란의 시아파가 아주 골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그 빈라덴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가죽을 남긴다더니 이 빈라덴 씨는 여기서 이름을 남기고 있네요. 정말 화폐에서의 그 애칭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유로존에서의 500유로가 별명이 빈라덴이 된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500유로라는 게 있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다 알고 있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500유로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500유로가 있는 건 맞지만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봤다라는 게 뭐냐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발행은 그렇게 했는데 그 500유로짜리가 보이질 않으니까 500유로 도대체 다들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이 빈라덴이랍니다. 그 500유로의 별명이 빈라덴이에요. 뭐 언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장난 삼아서 유럽에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그 유럽 사람들과 나눠보시면 잠깐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현금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에서는 그 회색지대에서 사용되는 그런 돈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를 잘 끊어내야 오히려 경제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막연한 상상을 하는 그런 약간 그 후진국들이 또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진국들도 그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것을 이제 끊어낼 수 없다는 그 현실 자체를 선진국에 있는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후진국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독재 정부가 이런 정부들, 뭐 이런 나라들은 그것보다는 그냥 뭐그 뭐냐 좀 어떻게 보면은 짧은 생각이겠죠. 그런 독재자의 짧은 생각으로 이제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나온 얘기가 화폐 개혁으로 인도하고 북한 얘기를 해요. 예, 인도하고 북한 얘기를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2016년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 7년 전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 예,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이 모디 총리인가? 예, 모디 총리라고 이 책에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 이름은 뭔지 기억 안 나고요. 아무튼 이 모디 총리가 화폐 개혁을 하는데 화폐 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아침에 발표를 해요. 국권과 신권을 교환해 주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환해 가는 국권에 대한 소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국가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국가 안에서 잘못을 했든 잘잘못을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국가라는 시스템은 그 국민을 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 국민이라는 그런 밑바탕이 있어야만 국가라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이 국가는 그런 국민을 이제 배신을 한 거죠. 물론 뭐 그 배신을 모두를 배신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음영지대에 있는 돈들을 이제 좀 어떻게든 이제 발본해가지고 다 어떻게든 막 해보겠다. 뭐, 뭐 사실은 뭐 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발본색원 해가지고 뭐 니네들을 다 무슨 뭐 족을 쳐가지고 무슨 뭐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부패의 뿌리를 근원을 잡아내겠다 이런 의도로 했을 거라고 아름답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 행동을 주관한 그런 독재자분들께서는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우리 모비커님들께서는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소명 절차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그 신권이 화폐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은행 자체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국권을 쓰지 말라고 해놓고 신권만 받겠습니다라고 신권만 유통합니다라고 했는데 은행에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은 다 줄 서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소명을 하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문제는 여기서 신권 자체가 모자르니까 이게 국가 경제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동맥경화 이런 식으로처럼 피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돈이라는 게 화폐라는 게 그 나라를 지탱해주는 시스템 중에 제일 근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흐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금값이 일시적으로 20, 30%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이 되는 거겠죠. 그 순간에.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금값이 2, 30%왜 올라갔을까요? 은행에서는 소명이 안 된다면서요. 그죠? 은행에서 소명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비상금 같은 게, 뭐, 진짜 제가 지금 갑부라 가지고, 은행에 넣지 않고, 국가가 보지 않는 그런 금고에다가 비상금을 그냥 10억을 쟁여놨다고 치자고요. 예. 10억을 넣어놨는데, 이 10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탁 감춰놨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국은행, 아니면 대통령이 내일부터 신권 사용이 안 됩니다. 국권 사용이 안 됩니다. 신권으로 다 교환해 가세요. 소명하셔야 됩니다. 10억 어떻게 소명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저 10억 이거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좀 조사해 주세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럼 저 어디로 갈까요? 제가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서 못 쓰면 그거 어디 가서 쓰겠어요? 당연히 금방 가서 쓰겠죠. 이 책에 써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거를 금값이 급등해달라고만 썼고 그 이상의 해석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추론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그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내 자산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가치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금방을 일단 가겠죠. 가가지고 국권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면 이제 대신에 그런 돈을 받는 그런 뭐 금방에서야 뭐 아무래도 무슨 약간의 뭐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겠죠. 너 국권 갖고 왔잖아. 나 이거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 지금 이거 은행에서 안 바꿔줍니다. 좀 바꿔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멀쩡한 돈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애골복골해서든 아니면 금방 주인 약간의 금값 자체, 자기 제품 자체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금값이 20, 30% 급등했던 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10억 원의 비상금이 갑자기 7, 8억이 된 거예요. 20, 30% 까진 거죠, 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돼가지고, 한 2년인가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 국권 발행했던 양의 99% 정도가 회수가 됐다라고 이제 결론이 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든 교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인도에 회색 지대가 없었겠느냐? 아니죠. 분명히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회수가 그만큼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국가가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다 자금 세탁을 어떻게든 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인도가 그렇게 깨끗했었다라면 금값 급등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 아무튼 그 금값 급등과 그 국권에 대한 그 해석은 제가 의견을 붙인 겁니다. 이 책에 나오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추하면 당연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해보니까 뭐냐면 인도의 GDP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멈췄었다는 얘기예요. 그 화폐 교환으로 인해서 화폐 교환 행위 자체가 매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도의 GDP가 다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멍청하게 한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멍청하게 한 거예요. 진짜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독재자 정권의 특징이죠. 그냥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막 밀고 보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그런 뭐냐 신하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런 옆에 있는 정치권들이 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그냥 아양 떨고 있는 애들만 남아있을 테니까 아유 다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밀어붙였겠죠. 예. 뭐 그래 놓고서 실제 GDP는 하락이 됐지만 이유는 딴 데 갖다 붙이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게 또 우리 사회 아닌가요? 다. 예.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GDP 하락한 거고, 자국에서 봤을 때는, 인도 자국에서 봤을 때는 다른 이유 때문에 GDP는 하락한 거고, 우리가 화폐 교환을 정말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게, 뭐 국가가 하는 제일 잘하는 게 선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독재 정부들이 제일 잘하는 게.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북한도 나와요. 북한은 이제 2009년인가? 뭐 2000년대, 2009년인가쯤에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합니다. 그 아까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가님 책에서 말씀드렸었나? 근데 그 리디노미네이션은 뭐냐면 화폐의 단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화폐 자체는 그대로 쓰는데 단위만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뭐냐면 화폐의 가치가 똥값이 되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똥값이 되어서 0이 너무 많아졌을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0 2개를 뒤에를 빼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북한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 일주일 동안 그 국권을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국권 사용 금지를 하고 일주일 뒤에 신권을 유통하는 이런 어이없는 또 그런 그런 장난이 아니라 그런 또 어이없는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뭐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멍청한 애들은 진짜. 국권이 사용 금지가 되고 일주일 동안 이 금지가 그러니까 국권 사용 금지를 하고 일주일 뒤에 신권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돈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멍청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 달러의 수요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 책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달러의 환율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아무리 못 사는 나라다 할지라도 이 나라 사람들도 무슨 교환의 매개가 있어야 그 안에 생태계가 그 안에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화폐를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물물 교환할까요? 그동안 화폐를 써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물 교환으로 바꾸게 될까요? 전쟁 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갑자기 물물 교환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의 수요가 폭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달러가 그 환율이 달러당 30원 뭐 여기에서 8,500원 뭐 이런 식으로 뭐 밑도 끝도 없는 시세로 이제 그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책에는 그대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달러당 30원에서 8,500원으로 폭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북한을 가본 적도 없고 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제 그로부터 한 4년 정도 뒤에요. 2013년 정도쯤. 그때쯤에 되면은 미국의 그 북한 경제에서 그러니까 북한 경제의 규모가 2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대략 20억 달러 정도가 미국 지폐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안에서. 그러니까 북한 전체 경제의 약 10% 정도를 달러로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절대적으로 낮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뭐이 책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숫자 자체가 낮은 게 아니다라는 이제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 북한 경제의 약 10% 정도가 달러의 힘에 의해서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를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생활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근데 북한은 실경제에서 이제 한 10% 정도를 달러를 사용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돈 자체의 가치가 이제 뭐 자국민들에게도 이제 인정을 잘 못 받거나 아니면 자국 안에서 이제 강제되어 있으니까 쓰지만 실제로 이런 무역을 안에서 하는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게 우리나라처럼 뭐 정식적으로 무슨 뭐 달러를 송금하고 뭐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실제 그 실물 화폐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그런 무역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그 중국과 그런 무역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도매상들 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수입상이 있으면 이 수입상에서 물건을 받는 도매상이 있을 거고 이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도매상과 수입상, 이 도매상과 소매상 간에는 굉장히 그 달러가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예, 물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달러의 그 지배력이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 마지막 그 소비자까지도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또 가정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뭐 이 안에도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좀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먼트 파워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이 이제 저는 진짜 재밌는데, 이제 결제 습관이 국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라는 그 단락이 나와요. 이 책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 부분을 얘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건데, 그 지금도 유럽에서 그 현금 사용이 높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 세 나라들은 계속해서 그 현금 사용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현금 이제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뭐 작가님 왜 매 학기마다 초반 첫 시간에 조금 약간 그런 이벤트성 그 장난을 살짝 치시잖아요. 주머니에 현금 있느냐, 뭐 천원짜리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예. 저는 주머니에 현금이 조금 있어요. 좀 현금이 조금 있는 이유는 써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 그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반찬 가게. 예. 반찬 가게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 항상 현금을 드리고 반찬을 사오기 때문에 그 현금도 항상 좀 일부러 새 돈을 가지고 가서 항상 드려요. 예. 그래서 그 현금을 조금 갖고 다녀요. 그리고 비상금 쪽으로 5만 원권 한두 장 정도. 예. 사실은 5만 원권도 쓸모는 아예 없어가지고 근데 갖고 다니는데 뭐 아주 가끔 쓸 일이 있습니다. 뭐 조카들 만날 때가 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금 사용이 높은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동이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독특한 그 유럽의 사람들이, 유럽에서 자동이체를 많이 쓰는 나라는 독일하고 네덜란드래요. 그 두 나라를 제외하고서는 또 자동이체를 거의 쓰지 않는답니다. 이 책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있더라? 그러니까 이 지은이가 추정한 건데, 스위스 같은 사람들은 납세 의무를 그런 뭐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서 자랑스럽게 줄을 서가지고 납세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즐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언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신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자동이체로 하고 있잖아요. 지은이가 한국의 자동이체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결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결제 습관들의 맥락에서 연이어지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수표 이용률인데, 미국의 수표 이용률이 연 150억 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기 합수표를. 그러니까 백지수표죠. 일종의 그 백지수표인데,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금액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 수표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백지수표 얘기를. 왜 우리 영화에서도 본 적 있었잖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백지수표 딱딱딱딱 써가지고 주면 그 진짜 돈이잖아요. 은행 가서 이제 나한테 들어오면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백지수표가 뭐지? 그 미국에서는 1년에 150억 장이 사용되는데, 이게 전 세계 수표 사용량이 약 7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게 과거의 미국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미국, 이 책을 쓸 때 기준에서의 현재 미국이 그렇게 수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뭐냐면,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한 주에 한 명이 하나씩을 계속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통계가 이제 나눠지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그런 그 수표 문화가 있는데, 이 수표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어, 저도 그거를 기억하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 어떤 영화를 봤어요. 미국 영화를 보는데, 너무 어렸을 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 수표, 백지 수표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 영화에서. 예. 근데 그 수표 문화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카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페이팔이라든가 전부 다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미국에서 그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뿌리내린 시스템이 카드와 페이팔인데, 그걸 그럼 그렇게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편에 아직도 미국은 그렇게 수표를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기한 거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수표를 많이 쓰는 것일까? 예. 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표 이제 거의 아무도 안 쓰지 않나요? 이제 대부분 막 집 같은 거 큰 거 살 때 정도 외에는 이제 수표도 안 쓰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거의 안 하죠. 집 같은 거 살 때에도 대부분 이제 계좌이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일시적으로 한도를 올려가지고 하시지 않나요? 저도 집을 매매를 뭐 맨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집 산지도 오래됐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할 것 같은데 뭐 대부분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어디 가서.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계좌 이체를 한다던가.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은 그 화폐 발행 수표를 그렇게 해서 쓴다. 그러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쓰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약간은 그런 살짝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찾아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팻핑거라고 하는 거, 팻핑거. 뭐냐면 이제 뚱뚱한 손이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휴대폰 자판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누르면 아무래도 이제 옆에 칸이 같이 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송금하려고 할 때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잘못 송금될 때도 있고, 그죠? 예, 불과 어제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한번 좀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이제 나게 되어 있는데 이 수표는 이 수표들은 이제 그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계좌번호 쓰고 뭐 이렇게 다 이서해서 금액 쓰고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뭐 메리트가 돼서 수표를 계속 쓰느냐 아니면 또 이제 페리티 코드라고 해가지고 언급해 주는데 뭐냐면 일종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런 무슨 뭐 패턴 규약인데 이런 그 계좌번호가 뭐 ABC로 시작하면 마지막에 끝날 때도 ABC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규칙이 있어서 그 이제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이제 그 팻핑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칙도 만들어 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오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합수 그런 미국의 그 개인 수표가 유행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써 있어요. 예.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9.11 테러 났을 때 있잖아요. 뭐 이제 시간이 벌써 꽤 흘렀죠. 20여 년 전인데 그때까지는 자기합수표를요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은행과 은행 간에 이렇게 그 서류 뭉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뭐 비행기로도 이동하고 막 그랬었대요. 왜냐면 워낙 주와 주 간의 거리가 워낙 멀고, 그 다음에 은행 자체가 이렇게 그 안에서 와이드하게 굉장히 이제 넓게 이렇게 모든 지점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은행명 이제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런 그 시스템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게 9.11 테러 때 그 비행기가 이동을 못하게 되면서 멈추니까 그때 들어서야 이제 스캔 방식으로 이게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실물 수표가 은행에 들어왔을 때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실제로 비행기 타고 그 수표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발행자 은행에 그 계좌가 있는 곳으로.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시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왜 과연 그 결제 습관이 바뀌지 않고 그 국경 안에서 머무르느냐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돈을 어,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을 할 때 이 사람이 선호하는 지불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아이스크림점을 갔어요. 아이스크림 전문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베라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갔을 때는 저는 이제 당연히 카드를 쓰겠죠. 예. 뭐 카드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제를 딱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포장마차를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포장마차를 갔을 때 포장마차가 전 사실 포장마차를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술을 못 먹어요. 저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요. 술을 먹고 담배는 원래 안 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고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안주빨은 또 굉장히 셉니다. 제가 또 좋은 안주는 무지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이면 안주 좋은 거 시켜가지고 애들이 술 좋은 거 시켜 먹을 때 저는 안주 먹는 거죠. 돈 다 내요. 똑같이. 아무튼 그런데 예를 들어 포장마차에 갔을 때 제가 카드를 낸다고 하면 요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니까. 근데 그 되나요? 예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지금도 안 되는지 뭐 아무튼 그 주인이 과연 반기일까요? 자, 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키우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잖아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들 솜사탕을 사줘요. 그럼 당연히 놀이동산에서 솜사탕을 사줄 때는 우리는 카드를 결제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유치원이나 이런 데 앞에서 솜사탕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솜사탕 가게에서 여러분 카드 내시나요? 안 내시죠. 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 상대방이 그거를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결제 습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수용도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제를 받고자 하시는 그 분들의 수용도에 의해서 사용자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그 카드를 받는 결제를 받는 분이 얼만큼 다양한 결제 패턴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곳의 매출이 바뀔 수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대세는 카드 결제인데 누군가는 카드 결제를 안 받는 곳이 있어. 그러면 그냥 카드가 결제되는 곳으로 가서 결제를 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무슨 뭐 1,000원짜리 무슨 아메리카노 커피숍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쪽 집은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1,000원으로 카드를 결제를 받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가게는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이런 수수료를 좀 더 빼서 좀 더 싸게 해줄게. 그러면 나는 9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는데 대신에 나는 현금 결제만 받을 거야. 이 둘의 과연 어디가 이길까요? 그 100원 차이에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금액 차이가 별로 안 진다고 하면 그냥 1,000원의 카드를 받는 곳이 이길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곳도 분명히 현금 결제가 되겠지만 대신 현금 결제한 사람은 다 옆으로 가서 쓰기는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카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매출 규모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 자체가 수표 문화가 예전부터 굉장히 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표 문화 자체가 모두에게 익숙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50장이고 1인당 매주마다 한 장 이상을 결제를 그 백지 수표로 자기가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발행을 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지금이 좀 더 줄었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과거에 카드나 이런 거 없을 때는 다 그것만 썼을 테니까. 그럼 그런 문화가 아직도 익숙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발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서 쓰는 거고, 이 받는 것도 이건 당연히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냥 뭐 음식점 주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무슨 뭐 설렁탕을 한 것을 팔았어요. 근데 이 설렁탕을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어줬는데 우리는 그 개인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이 수표를 쓰려고 했던 사람은 순간 멈칫하면서 이제 다른 지불수단을 주겠지만 그 집에 다음부터 편하게 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문화 있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이런 습관, 이거 자체가 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나라는 현금을 많이 쓰고, 어떤 나라는 자동이체를 좋아하지만, 어떤 나라는 카드 결제를 많이 좋아하지 현금을 많이 안 쓰게 되고, 어떤 나라는 자동이체를 쓰는데도 자동이체 안 하는 나라들이 남아서 아직도 은행에 가서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고지서가 왔을 때 이 고지서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런 특정 가상 계좌번호로 내가 돈을 이체해 주는 게 익숙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습관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각 나라별로 이게 다 정해져 있어서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트코인이 갖고 오는 그 변화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비트코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그 비트코인의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지금 요즘에 이제 ETF 그 발급에 현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현물 ETF가 이제 출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요즘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요번에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장난을 쳐가지고 무슨 뭐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또 SEC에 또 장난을 쳐가지고 비트코인을 값을 또 갑자기 또 나락으로 또 보냈다가 결과적으로 또 승인을 해주면서 그냥 막 올라갔는데 개미털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음모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 예시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비트코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화폐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의 초반에 말씀드린 감기 증상이 살짝 이제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 지난 비트코인 우리 더그레이트 비트코인 작가님 책 있잖아요. 그거 6부 내내 찍는 동안 감기 증상이 미세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제 조금 올라온 겁니다. 어떻게? 딱 작가님 책 끝난 다음에 보니까 살짝 더 올라왔어요. 이러다가 좀 금방 낫겠지 싶은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이런 습관 자체가 사실 깨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트코인이 깨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증상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FASB? 지지난달인가? FASB라는, 그러니까 뭐, 재무회계기준 심사회? 뭐 이런 FASB. 요런 이제 미국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올 3월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상자산이죠.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 얘를 가치평가, 회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할 때 어떻게 그동안 돼 있었냐면은 손실은 반영하되 이익은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 근데 이것을 공정가치로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플러스가 났을 때는 회계 기준에 플러스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거를 올 3월에도 요청을 했었대요. 이 FASB에서. 근데 그때 SEC에서 벤치를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이거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막은 거죠. 근데 이게 요번에는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트코인이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이 회계 기준이라는 거에 점점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기야라고까지 표현됐었던 이 비트코인의 위치가 이제는 실제 그런 회계 기준에도 적합한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뉴스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느꼈던 것보다 이 책을 보면서 더 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진 않아요. 이 책은 그거보다 먼저 이제 발간된 책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석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미국에서는 이제 전 세계가 따라가 있죠. 이때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뭐 아니면 리플 이런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자산들 뭐 에이다 뭐 이런 자산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큰 애들만 몇 개 언급을 한 건데 이런 아이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증감되는 그 자산의 요동성 자체가 회계 기준에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가 된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SEC의 수장이 맨날 하는 뻘소리가 뭔가요? 아니면 요번에 워런 버핏도 또 뻘소리 했잖아요. 가상자산은 쓰레기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이런 것은 무슨 뭐 영원히 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작가님한테 이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그런
그런 엘리트들의 금권 세력들의 그 말장난이 진짜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짜증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얘기를 하면은 저는 흔들렸어요. 사실은. 많이 흔들렸죠. 예전 기준으로 하면 얘네들이 말하면 이게 맞나 보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거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서 내가 후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아니었던 거라고 이제 판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지난번, 그러니까 저는 특정 정권을 지지하지 않아요. 지금서 말씀드릴게, 지난번 정권의 그 집값 문제라는 부분을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들이 집값은 앞으로 영원히 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운을 띄운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속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가상자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무슨 누구의 난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해서 잘 몰라요. 박상기의 난, 박상기의 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저는 박상기의 난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뭐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 당시에 가상자산 자체에 관심이 없던 때라서. 그때 아마 제가 금하고 은을 투자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가상자산은 뭐 맨날 쓰레기다 뭐 이런 발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게으른 거예요. 정말 게으른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세상이 바뀌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세상의 중심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작가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죠. 한국이 중심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요, 한국인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런 박상기라는 사람이라든가 유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본인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자산군들은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원화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이제는 그런 회계 기준에 공정한 가치로 판단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그런 기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진짜 무서운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모빅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비빔들이 맨날 공격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이미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게 자전거래다 뭐 이런 개소리는 믿으실 필요 없고요. 걔네들이 그걸 자전거래라고 만약에 어떤 게 보였다면 신고를 하세요. 네, 그러면 접수가 돼가지고 자전거래가 아닌 게 그냥 밝혀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거를 가치물이라고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네. 심지어 지금 무슨 걔네들 말도 안 되는 논조를 하는데 신고 많이 할 것이라고 하세요.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간에 금이라는 가치 있는 물이 이런 반지가 있어요. 아니면 골드바가 있다 쳐요. 이거가 얼마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거에 이 금액을 주고 사겠다, 팔겠다, 사겠다. 이거 불법이 아니에요. 걸리지가 않아요. 애초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잠시만요. 저 물 한 컵만 먹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녹음하다가 일어난 게 처음이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 편집하는 이런 능력 없어요. 검색하면은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나중에 엄마 아빠 되시고 가장이 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 40대 중반을 넘어간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다 현실을 이제 직시하시게 되시면 재밌어지겠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빅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눈에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이 비트코인이 그 길을 전부 다 이제 인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선행해서 학습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가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항상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됐는데, 뭐냐면
그냥 우리 비빔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온리 비트 맥시 분들 있잖아요. 비트코인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따르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은 다양한 생태계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 작가님한테 배운 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세상에는 달러만 있는 게 아니고 원화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앵무새 같은 친구들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바보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런 엘리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겠죠. 그런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런 비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온리 비트 맥신 친구들, 이런 친구들, 아니면 비빔 맥시들, 이런 친구들, 이런 다양하게 이제 모빅은 무조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근거 없이 까는 그런 애들의 수준을 제가 자꾸 이제 언급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이 너무 바보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걔네들은 그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논조에서 논리적인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레벨을 가지고 계속 까는 애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멍청한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FASB에서, 그러니까 재무회계 기준 심사회, 예, 이런 곳에서, 미국에 이런 곳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공정가치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산이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거를 조금은 인정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얘네가 진짜 이런 심사회에서 멍청해가지고 재무회계 기준을 비트코인만이라고 썼다고 하면 걔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욕이란 욕은 세상에 SEC 수정보다, 게리 겐슬러보다 더 많이 쳐먹을 거예요. 진짜 그때는 욕이 나오는 거겠죠. 왜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트맥시 분들, 아니면 이 비빔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만이 전 세계의 유일한 화폐다라는 그런 멍청한 생각을 접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가상자산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가상자산의 보유량의 공정가치를 회계에 반영할 수 있게끔 된 것이지, 비트코인의 공정가치만 반영된다라고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을 구해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분들께서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어리다라는 게 나이적으로 어리다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굉장히 어리다라는, 예, 그런 표현을 저는 쓴 겁니다. 예. 나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세상에서 나이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만큼 있지만 20대 친구들한테 배울 게 있으면 꼬리를 내리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뭐 약간 뭐 하나도 내가 나이에 의존하지 않는 게 없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언급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나 막혔는데, 내가 얘네를 가상자산이라고 진짜 표현을 했네, 비트코인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물음을 줬을 때 걔네들이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비트코인만이 될 거라고 가상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줏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기서 내가 이런 물음을 주었을 때 본인들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답을 좀 주실 수 있으면, 답을 주시는 비빔맥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제가 작가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작가님은 굉장히 생각의 문이 그 뭐라 그럴까, 그 비트코인 자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빅의 생태계가 재현되는 데 있어서, 화폐 현상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하게끔 우리 모빅 시스템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어드랍, 이제 에어드랍은 끝난 거예요. 에어드랍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모빅의 그 화폐 제한 현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현상을 재현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저 거래방 2에 있는 그 모빅이 제해라는 분을 제가 차단을 해버려서 저희는 글이 안 보여요. 근데 차단한 지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한 2, 3일, 3, 4일 된 것 같은데,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막 다른 사람들 막 댓글 달면서 막 뭐라 하는데 내가 글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나 하고 잠깐 읽어보려고 차단을 해주려고 했더니, 나 차단을 처음 해봤는데 이게 차단을 하면 차단 해지가 없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줘 보세요. 한번 차단하면 차단 해지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신기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만든 건가? 카톡에서?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 모비게 지혜라는 분이 그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중심에 쓰는 건데, 본인이 뭐 스테이킹을 4,000불을 했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를 어차피 이건 본인이 다 쓴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도 뭐 폭로되는 게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논조는 뭐냐면, 값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과연 4천불 스테이킹을 한 사람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뭐 왜 모비의 가치가 이렇게 그 스테이킹이 다 락업이 됐는데 올라가야 될 게 왜 내려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는 모비를 팔아야겠다라는 논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논조는 왜 맞는 거냐라고 저는 문의를 했는데 그 답이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모빅을 그렇게 오랫동안 못 들고 있을 것 같다. 만약에 4천만을 갖고 있더라도, 차라리 시장에 던지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바보 같다라고 생각이 진짜 드는데, 우리 모빅이 이제 에어드랍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POS를 가정한, 그러니까 POW를 가정한 POS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채굴 락업도 이제 이번에 전체 유동량이 거의 한 50% 정도 들어갔잖아요. 락업도 끝났어요. 그 다음 이벤트는 뭐냐? 작가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화폐 현상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다양한 이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학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자기네들의 그 영업권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권을 포기까지 굳이 안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양한 금액을, 뭐 예를 들어 수천억 원이 되는 금액을 바로 준다 한다 하지라도, 수백억 원이라는 돈을 바로 준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영업권에 혹시라도 변곡점이 생기게 되면 그게 더 이제 싫은 거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그런 마인드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개의 개인들의 그런 사업장 수준하고 이런 기업들의 사업장 수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화폐 현상에 대해서 작가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제안을 해보려 했지만, 이 기업가들이 이 화폐 현상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그 사고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작가님께서 이거를 탑다운 방식으로 하셨던 게 이제 안 되셨던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양면 공격을 위아래에서 작가님께서 이제 뚫으려고 공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빅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걸 계속해서 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모빅의 가치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라는 거 보여주는데, 얘네들은 그래? 그래서 뭐? 그래서 아직도 2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멍청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겠습니까? 이게 현실인 것을.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그 레이번 선글라스 이제 그 이벤트가 이제 기획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제 기획이 되고, 저는 이게 뉴스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뉴스화 될 겁니다. 뉴스화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될 건데, 저는 이게 눈앞에 보이거든요. 눈앞에 보이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좀 가정을 해야 되겠다, 가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거래방 2에 있는 그 지혜 모빅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고 있는 분의 그 단적인 예에서 이제 보이는 건데, 그 화폐 현상이라는 게 비트코인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지금 이 금액까지 올라왔나요? 아니잖아요. 비트코인도 금액이 여기에서 시작됐으면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올라갔다 아래로 갈랐다 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모비게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락업이 끝났으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내가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본인은 설명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금액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빅에 대해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언치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컨대, 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빅을 그렇게 오랫동안 홀딩하지 못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단순히 가격만을 보고서 홀딩했을 때에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모비커의 상당분들은 상당히 그 모비커님들의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는데, 막상 모비계 간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다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가격을 목표로 해서 설정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격을 그 중심에 놓게 되면 본인이, 저는 흔들린다라고 저는 분명히 가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미래를 바꿔가는 중에 굉장히 다양한 변곡점들이 있을 건데 여기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빅이 이 화폐 현상을 재현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그 중에 이제는 에어드랍 끝나고 락업도 끝나고 이제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메모런가 현상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레이븐 선글라스를 가지고 익히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레이븐 선글라스에서 또 한번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 또 어떤 행사에서 또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서 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는 이제 조금씩 이제 각인이 되고 조금씩 전파가 되겠죠. 예를 들어 아주 토닥토닥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토닥토닥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작가님께서 내년 1월 1일 기점으로 이제 시행을 할 확률이 이제 있다, 시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는 1월 1일 날에 시행이 되는 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1월 1일에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내년 6월을 기점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작가님 말씀대로 내년 6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지난 내년 1월부터 6월달 행사를 발표한 당일까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모빅을 청구할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네, 절대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게 퍼져나가겠죠. 이 모빅이라는 게 있다, 이런 모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맘카페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시점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또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일어나겠죠. 그런 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것을 기다려야 되지. 그때가 됐을 때 모빅이 100만 원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빅이 10만 원, 모빅이 50만 원 될 수도 있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전에 모빅이 100만 원이 됐다가 그 이벤트가 되기 직전에 모빅이 30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모빅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가실 것인지를,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모빅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모습을 같이 관찰한다는 기준으로 관찰해 나가면서 화폐 현상의 재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가님이 실험하신 것에 동참해가지고 같이 실험 대상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실험 대상이자 내가 실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근데 요거 경험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금액만 가지고 놓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목표하시면서 떠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짜 종국의 그 목표까지 못 가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모빅을 가격으로만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자꾸 본인의 기준을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락업이 끝났으니까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기준은 진짜 정말 대화를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말이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지 대화를 더 하고 싶은 건데, 그 기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말이 안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을 제가 하게 된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현해 나가는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늘 작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더리움은 목표, 이상적인 목표 지향점은 굉장히 높은데, 재현한 게 없어요. 현실에서. 하지만 모빅은 애초에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설계하신 내용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 화폐 현상이 비트코인의 그 화폐 자체로의 그런 뚝심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에서 생태계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올라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 제가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무서울 겁니다. 이게 지금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더리움하고 좀 틀려요. 이더리움하고는 완전히 설계 자체가 틀리죠. 물론 뭐 POW, POS 요 개념 자체에서부터도 이미 어긋났지만 그 부분에서는 뭐 이더리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로 이미 넘어간 거죠. 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언제 그때 넘어갔죠? 작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모빅이 실생활에서 화폐 현상, 이 화폐의 메모론가 현상이 경제학에서는 그 작가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경제학도는 아닙니다. 작가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화폐 현상은 경제학에서는 제일 쓸모없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 화폐에서는 이 매몰 현상이 제일 중요한 거가 된 거잖아요. 매몰 원가 현상이.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눈에 보이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그런 기업이나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무슨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의 그 경제학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엘리트층 거기에서 그 수장분들이 이렇게 이제 갸우뚱 하시게 되시겠죠. 작가님의 생각이 말씀이 진짜 현실이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임계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확 상전이가 되는. 네.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또 많은 일들이 또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책의 논조에 딱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결제 파워거든요. 그게 바로 결제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이상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향하는 것하고 모빅은 현실을 지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결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대기업 속에 들어가서 삼성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삼성 휴대폰 속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이제 그 모빅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삼성은 어디로 갈까요? 금융의 중심에 서는 거죠. 이제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의 미래거든요. 그게 비트코인의 진짜 미래잖아요. 삼성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마 전에 뉴스 기억나시나요? 그 저기 애플이 저거 했었잖아요. 애플이 뭐를 했었냐면은 그, 그 애플페이 얘기를 했을 때인데, 아니 애플페이 얘기하기 전이다. 삼성이 삼성페이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삼성페이의 결제 방식이 조금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 단순히 지금까지는 결제를 대신해 주는 개념에서 이제 좀 더 약간 금융에 관련된 모습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삼성이 한번 논란이 됐었다가 제가 알기로 철회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되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하나의 금융이 어떤 기업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모두가 그것을 들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권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아니면 카드사에서 갖고 있는 부분을 삼성에서 일부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같았었거든요. 근데 애플페이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애플페이는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안 해봤는데, 애플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잔고를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애플이 갖고 있는 힘은 몇 배 더 확장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삼성도 저는 그 대열에 빠지면 진짜 바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절름발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은 금융기업이 돼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야, 그래야 단순한 그런 이제 그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삼성의 무슨 뭐 반도체 설비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훨씬 더 그 크게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금융 기업이 돼야 앞으로는 분명히 다시 금융이 나라를 이기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때 삼성이 그 금융을 잡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카드 회사들이, 여기에 보면 카드 회사들이 어떻게 은행 시스템을 이겼느냐라는 그런 논조가 안에 책에 사실은 들어있거든요. 카드 회사라는 게 원래는 생기기 전에는 모든 돈은 은행을 통해서만 움직였고 그런 백지수표를 통해서만 움직였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카드 회사들이 그런 결제를 대행해 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금융기업이 일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은행의 영업권을 상당량을 다 뺏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도 사실은 금융기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금융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가상화폐 자체가 화폐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왜 테슬라 하면은 뭐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고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테슬라, 컴퓨터, 아니면 테슬라, 어, 채굴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테슬라 가지고 채굴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뉴스도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서? 네. 그런 식으로. 테슬라 하면은 단순히 나를 위한 차가 아니라 그런 뭐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수단. 그게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차가 쉬고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나를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 그게 머스크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삼성도 바뀌어야죠. 지금까지 그냥 단순 제조업, 그냥 휴대폰 제조업, 그 다음에 무슨 뭐 메모리 제조업, 이런 회사 말고요. 이런 회사 말고 이제는 금융을 포함할 수 있는 제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갑자기 무슨 뭐 삼성을 타도한다 이런 분들이 진짜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삼성이 세상의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는 중앙화된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소울바운드 토큰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를 넣어줄 수 있는 그 시점에 누군가가 그걸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주체는 세상에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삼성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눈을 못 뜬 거죠. 제조업만이 막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꿈을 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비트코인 현상이 무서운 거냐면, 비트코인 현상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한 14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15년 되겠죠? 네. 아닌가? 지금 만 숫자는 아무튼.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냐면, 이게 지금까지 모든 난관을 뚫고 지금 헤쳐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회계 기준 단위의 공정자산으로까지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진짜 화폐인 거거든요. 진짜 화폐 자체예요. 이 비트코인 정말 무서운 거고 이 비트모비 그래서 무서운 건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책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우리 그 기차 철로의 너비 있죠. 철로의 그 선폭 있죠. 철로와 철로의 그 선폭, 이 너비가
사실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라고 하면은 옛날 로마 시대에 마차의 앞에 말 두 마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마차가 있잖아요. 이 마차의 엉덩이의 이 너비를 기준으로 해서 왔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이제 섞여 있어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마 거기에서 나왔을 거라는 얘기하고, 이게 광산과 전차 이런 그런 왜 광부들 이런 데에 일반적인 그 표준 너비가 됐을 것이다. 그 전차의 표준 너비가, 물론 광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광산에서도 안에서 예를 들어 크게 확장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설비 너비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차들, 우리 뭐 지하철역, 서울역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보이는 그 선로의 너비가 됐을 건데, 이 선로의 너비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그 터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저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동해안 넘어갈 때 이 터널의 폭을 이 선 너비가, 예,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철로의 선 너비가 이 터널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너비가 미국의 우주항공 그 왕복선의 추진 로켓이 있죠. 추진 로켓에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 추진 로켓의 그 너비가 이 결과적으로는 이 선로 폭이 그 선로 폭과 계산돼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우주 왕복선을 조립해서 움직일 때, 그 추진 로켓 조립해서 움직일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이즈로 이제 영향을 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게 그 경로의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화폐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의 온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는 있지 않았던 그 현상을 비트코인이 다 뚫고 나가면서 자기 자리를 매김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 화폐 현상인데, 이 비트코인 화폐 현상이 기존의 화폐 현상을 전부 다 재정립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자, 우리 그 미국은 화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막 끓는 물이 100도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끓는 물 100도씨라고 표현을 지금도 안 하고 있죠. 아예 안 하고 있죠. 아무 불편함이 없어서 바꾸질 않잖아요. 자, 차량이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을 하지만 좌측 통행을, 영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차량이 좌측 통행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자꾸 우측 통행을 하려고 막 바꾸겠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지난 10여 년 동안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꿉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또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그 저기가 나와요. 뭐 베타맥스? 베타맥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검색해서 알았는데, 뭐냐면 우리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가게 가면 VHS라는 그 표준화된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촬영하면서 들어가면서 옛날 비디오 화면 이렇게 보면서 영화 봤었잖아요. 그게 이제 VHS 방식인데, 그게 이제 개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니에서 베타맥스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프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살짝 폭만 좀 작아져요. 중요한 거는 이게 폭이 작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 방식 자체가 테이프이 이제 1cm 정도 되는 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월등하게 많은 양을 저장을 한대요, 영상을.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막 세상이 바뀔 것처럼 막 소니에서도 막 하면서 막 소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베타맥스라는 방식이. 그래서 왜냐면 소니가 뭐 사실은 지금도 보시면 뭐 방송 장비 이런 데 쪽이 굉장히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타맥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장됐어요. 사장된 게 뭐냐면 이게 질서를 못 바꾼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 VHS,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봤었던 그런 무슨 무슨 뭐냐 강시 영화라든가 아니면 홍콩 영화라든가 뭐 주윤발 나오는 그 당시 비디오 방에서 이렇게 하나에 뭐 1,000원씩 해서 빌려다 봤던 그 방식을 못 바꾼 거예요. 월등하게 좋은 방식이 나왔는데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거든요. 시스템인 거고. 근데 그 관습이 비트코인이 바꾼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금융의 세계,
비트코인이 바꾸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고 화폐 현상인 건데 이거를 모빅이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건데 이런 이런 부분들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멀리 갔네요. 너무 멀리 갔다 돌아왔더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제에 사실은 비트코인도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모빅을 넣을 수도 있고 모빅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비빔 친구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 FASB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라고 표현을 했을 때 왜 비트코인만 들어간 게 아닐까? 본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을 구제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우리 모빅은 당분간은 계속 이 금액을 유지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내려갈지 여기서 더 올라갈지 저는 몰라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화폐 현상을 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빅이 계속해서 그 실험에서 성공을 하면 할수록 이 모빅 생태계는 확장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 그 임계점에 다가올 것이고 상전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책을 보면서 그런 미래를 꿈꾸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게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결과적으로 요즘 보면은 우리 카페에 어젠가 그젠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샵도 하나 이제 또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자전거 샵에 종이 지갑이 이렇게 와장창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이제 뭐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점에 뭔가 왔을 때 뭐 이벤트로 그 종이 지갑은 이제 그 사장님께서 나눠주시겠죠. 그러면 나눠주셨을 때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 누군가가 이 모빅을 활용해서 그 자전거점에 수리를 하러 다시 재방문을 했을 때 그 모빅의 종이를 사장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수리비로 받던 뭐 자전거를 다시 파는 비용에 받던 뭐로든 한번 받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거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이게 교환의 매개가 되는 거거든요. 화폐의 가치가 여기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주주진들 중에 일부가 아니면 이 모비크님들의 일부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화폐 현상을 재현한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작가님이 움직이실 때는 이제 그 단위가 저는 아닐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이제 사이즈가 우리 전체가 이제 막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화폐 현상이 이제 재현되는 게 이제 화제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짜 앞으로 이 모빅에서의 무서운 부분이겠죠. 자, 오늘도 영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찍혔습니다. 자꾸 영상을 찍으면 길게 찍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상 업로드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번 영상은 제가 촬영은 미리 했지만 오픈되는 거는 제가 내일 저녁 내일 토요일 저녁 모빅회랑 그 온라인 시험이 있잖아요. 3배수로 해가지고 인원에 그리고 저녁에는 또 라방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영상은 일요일날 오전에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미리 그 예약을 걸어 놓고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즐겁고요. 부디 모빅 시험에 이미 붙으신 분들이 이제 발표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또 또 이분들이 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 25일에 있을 모빅 시험 회랑에서 있을 시험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을 모두 다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기에서 떨어졌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모빅 생태계에 남아서 또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되면 저는 충분히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빅이란 지금은 이 50인을 추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50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모빅 생태계에서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분명히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생태계 안에서 계속해서 즐겁게 함께 하시다 보면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도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참 즐거운 우리 매일이 되고, 예, 요즘 뭐 비트코인 오락가락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예, 즐겁게, 예, 이렇게 미래를 이런 지금 막 이렇게 공정자산이 된다는 게 얼마나 굉장히 큰 변화예요. 진짜 회계 기준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올바르게. 비트코인이 이거 얼마나 굉장한 현상입니까? 이 모빅이 그걸 천천히 쫓아갈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을 같은 위치로 어떻게 갑니까? 같다는 위치가 비트코인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고 있는 길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쫓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츰 똑같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위상이 같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빅 생태계도 확장이 되고 가상자산 세계에서도 이 모빅의 그런 그 현상이 화제가 되면 회자가 되면 이제 또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누군가 노력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서 우리 비트코인의 이 POW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제 가치가 증명이 또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뭐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제 참고로 그 어저께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지고 한번 잠깐 봤거든요. 역시나 봤더니 제 채널에는 젊으신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들이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즐겁게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물론 중요한 건 여기서 작가님의 예전 방송들도 항상 계속 반복 시청을 하시면서 그 스스로의 그 생태계를 위한 모빅 생태계를 위한 그 사고 확장에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예,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